오늘은 이 골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이제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 역대급 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한 돈에 3.75g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 돈에 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g당 14만 8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요 20년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팬데믹 할 때 아이가 아니라 어인데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20년 전에 팬데믹 시즌 때 이제 시즌이라고 보기도 나는 팬데믹 사태 때 이렇게 골드가 한번 상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보니까 1g당 8만 3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떠셔 여러분들? 딱 그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5년 사이에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는 자산 가치가 대략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국제 금 가격을 볼 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스 그리고 달러로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금 선물, 해외 선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골드, 뭐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에 좀 속합니다. 금속류에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 이 금 선물이 진짜 크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5년 전에는 골드가 1,600 이제 온스당 1,600불에서 이제 2,000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짧은 기간 안에 거의 한 3,265 고점 라인 때는 온스당 3,5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온스당 3,250불까지 올랐는데 온스가 도대체 뭐지? 온스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나운서님한테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온스는 과연 몇 그램일까요? 이 퀴즈 너무 어려운데요? 온스 근데 이제 좀 가격이 온스당 3,250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환율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500만 원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돈에 3.75g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55만 원이죠, 한 돈에. 네. 그러면은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겠네요. 500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스는 그래서 28.34. 뭐의 이제 그램수인데 그냥 28g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g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금 가격을 볼 때는 이제 온스로 표현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국제 가격으로 해서는 28g, 온스 1온스가 이제 28g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온스당 거의 500만 원 이상 가까이 되는 이제 금액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골드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금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당장 현물을 사가지고 좀 더 기다려보기 때보다는 뭔가 이제 골드 상품들 있잖아요. 이제 금 관련 이제 ETF라든지 선물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선물은 좀 많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들 상품을 좀 사가지고 좀 재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과열된 구간이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온스당 한 3,800불 정도까지는 이번 연도 안에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시즌별 금 매수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타임랩스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왼쪽이 이제 1960년대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쪽이네요. 네, 맨 오른쪽이 이제 2020년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근데 그 매수에 대한 현재 순매수율이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진 시점인데 제가 이 타임랩에서 좀 내용들만 좀 몇 개 가져오게 되면은 1950년에서 1960년 이때쯤에는 이제 금리 순매수 시대가 됐었고 이후 이제 닉슨 쇼크 때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순매도의 시대 이제 골드의 가치가 조금 절하됐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달러가 조금 더 이제 귀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도 사실 안전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축통화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는 상황이 항상 경기와 관점이 이제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금보다는 달러 같은 이제 기축자산이 조금 더 선호됐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2008년 리먼 사태죠. 그 이후에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바로 2020년 3월 16일 날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현재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 미국이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에 위험 자산도 많이 올랐긴 하지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레스를 볼 수 있고 지금 현 시점이 거의 한 80년 정도 만에 엄청난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아나운서님이랑 또 퀴즈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 안전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금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금이긴 하죠. 네. 그리고 전통적 자산에는 안전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 팁을 달러? 드리자면은 달러에 좀 연관되는 것들이죠. 달러에 연관되는 거요. 네, 그렇죠. 달러를 찍으려면 뭐가 발행이 돼야 되죠? 채권이 발행이 돼야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과 채권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 네 가지를 제가 가져왔었는데 네.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금이랑 미국 국채 얘기하니까 나도 뭐 금이랑 미국 국채가 뭐 이제 안전자산인 건 알겠어. 근데 저 사람이 두 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뭘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가 더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본 경제 어떻게 보게 되면 성향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는 이렇게 뭐 크게 보면은 사실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금이랑 미국 국채 정도. 근데 이제 그 아래 하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엔화나 스위스 프랑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전통적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시기 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국제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왔던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먼 사태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가까운 시기 쪽으로 본다라면은 사실 이 시기가 먼저 봐야 되겠죠. 정확한 시기라고 본다면 20년도 팬데믹 시기부터 골드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팬데믹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반대로 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골드가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조금 안전자산이 선호가 될 때 그 당시 저점이 온스당 1,460달러였습니다. 60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 3월 16일 이제 골드의 가격이 1,460불이었고 그 이후에 7월 20일 이제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나서 골드 가격이 크게 올랐었는데 당시에 이제 온스당 2,000불까지 올라가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매매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 골드 매매도 하고 있었는데 골드가 2,000불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저는 다 누가 처음 봤었을 겁니다. 뭐 신고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도 2,000불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상은 안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처럼 어떻게 리포트를 내는 이런 자사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20년도 7월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6월쯤이었네요. 골드만삭스가 골드가 온스당 3,000불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쯤이었으니까 3에서 6개월이면 21년도 초나 아니면은 20년도 말쯤에 골드가 3,000불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올릴 때 상당히 가격을 많이 부풀리면서 올려요. 특히 JP 모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사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골드만삭스 기사는 거의 안 보는 게 좋다. 좀 이제 많이 부풀려서 나오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현재는 3,500불까지 올라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3,500불까지가 현재 모멘텀이고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오늘 비트코인과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유동성에 대한 연관성이 결합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러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팬데믹이 불러온 연준의 양적 완화 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이 공개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 채권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산 관련된 부분에서 가이던스를 내게 되면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방향성을 보여줘요. 근데 이 양적 완화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직 아나운서님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팬데믹 당시에 사실 주식도 국내 주식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고 미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코스피 저점 아십니까? 그때 저점 2,300 아래로 내려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1,40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저점이 아마 코스피가 1,400까지 내려갔었고 1,400까지 내려갔었나요? 네네네. 아마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1,400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팬데믹이 불러온 관점이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코비드 19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코로나 19.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19년도에 발생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12월에 처음 발견되고 나서 영향을 줬던 거는 중국 쪽 시장부터 흐름을 망가뜨렸습니다. 2월에 중국의 그 당시 이제 2020년도 2월 중국의 PMI 지수, 어떻게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PM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 내 금융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PMI 기준이 있어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컨센서스가 3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보다 엄청 미치였어요. 근데 결과치는 그보다 더 미치였죠. 32였나 2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 쪽 시장의 제조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가 2월이었고 그 한 달 사이에 미증시부터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은 떨어지는데 좀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려요.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FOMC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제로 금리? 그 당시 미국 금리가 2점에서 3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내리겠죠.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양적 완화는 뭐냐면은 시장이 아파요. 그럼 아프면은 우리가 이제 리인거라도 꽂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인거나 목발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주는 게 양적 완화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주가는 올려놓는 거예요. 다만 주가를 올려놓되 다 그거는 연준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시중에 풀어진 자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양적 완화를 진행할 테니 시장은 우리가 한번 버텨줄게. 다만 우리가 1년에서 2년 내지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건데 그 사이에 경기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물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제한을 걸고 딱 볼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양적 완화를 한 1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아나운서님. 네. 근데 그 당시 주식은 계속 올라왔어요. 다만 이제 경기는 못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물가적인 측면에서 찍히는 지표가 없었나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도 괜찮아라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포함해서 가장 경기의 모멘텀의 제일 중심에 있는 건 고용이겠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팬데믹 지원금 해가지고 얼마 안 줬잖아요. 사실 한 달 기준으로 얼마 주질 않았었는데 미국은 진짜 화끈한 나라입니다. 연방 정부랑 주정부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실직자한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일할 만 납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저 같아도 그냥 그 돈 받고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안 되겠다. 이제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긴축 상태로 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로 금리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연준의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뿌리고 그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양적 완화 후, 양적 완화 전, 이게 N2가 나스닥 선물 지수예요. 왜냐면은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성장주니까 나스닥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이 양적 완화 전에는 6,500포인트였지만 양적 완화를 진행한 한 2년 사이에 16,700포인트를 갔어요. 그 당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되면 고점이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진짜 무섭다. 역시 미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열심히 만든 PPT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변화를 하겠죠. 주가가 오르는 원동력, 이 좀 두 가지 모멘텀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기 모멘텀, 진짜 경기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유동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이 유동성을 뿌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현재 이 네 가지 자산의 움직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채권 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명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근데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에 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성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달라지다 보니 경기가 좋으면은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축통화 달러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트리플로 주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통화도 가치도 달러 인덱스도 다 올라가는데 뭐만 떨어진다? 안전자산만 떨어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나운서님. 주가가 오르면 사실 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안전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 이득이나 돈보다는 저라면 주식시장에 그쵸.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험자산의 손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이라는 사실 안전자산이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희귀성이거든요. 그리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 자, 그런데 반대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경기 모멘텀은 이렇게 주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고 통화 올라가고 금은 떨어지는데 유동성 정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유동성 정책, 양적 완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 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뿌렸으니까 주가는 올라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채권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왜? 유동성을 발행, 즉 달러를 찍을 때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채권을 연준이 사면서 그걸 달러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양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그럼 금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연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채권 무제한 발행하면 다 사주는데 그 당시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어차피 기준금리도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채권 수익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채권 금리 낮아지고 기준금리 낮아지니까 통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금은 어떻게 된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거겠죠. 금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과 유동성 정책으로 올라가는 것, 주가는 둘 다 올라가지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자산들의 움직임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스닥 올랐어요. 주식이죠. 나스닥 올랐고요.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 그 당시에 엄청 올랐어요. 왜? 발행을 해도 연준이 다 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금리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는 어때요? 또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연쇄적인 게 나오고 골드는 어떻다?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양적 완화에 연결돼 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도 상당히 재미를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적 완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는 주가 오르는 원동력은 이렇게 다 다르다. 그리고 보면은 그 당시에 골드와 나스닥 둘 다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음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골드가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3,000불까지 찍었는데 저는 현재 골드가 3,000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시장 상황이 다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통화 시스템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달러 신뢰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추이가 더 강해진 건데요.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정책이겠죠, 여러분들.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뭘 밀고 있죠? 관세 정책을 밀고 있죠. 제0순위, 그리고 관세가 제일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관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왜냐? 팬데믹 때 막대한 달러가 찍혔다는 거는 채권을 그만큼적으로 발행한 거고 연준이 그만큼적으로 부채가 쌓인 겁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아줘야죠. 안 막아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디폴트 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미국이란 나라가 채무 불이행이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 미국이 양적 완화 시기 때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면서 만든 이 부채를 해결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 가능성, 즉 채무 불이행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기사예요.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는 7월 중순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7월 중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8월에 디폴트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축 통화에 대한 달러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이 불안한 정세에서 달러가 가치를 얻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산은 계속적으로 유동성은 좋아요, 시장 지금 당장은. 근데 문제가 뭐냐? 안전자산의 가치가 지금 더 선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로 인해 이제 안전자산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볼까요? 자, 일단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모멘텀 그리고 유동성 정책은 이렇게 원동력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냐면요, 이거예요. 주가 올라가고 채권금리 올라가고 통화 올라가고 골드 올라갑니다. 저는 이거를요, 사이클을 계속 찾아봤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나? 언제부터?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데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금융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저는 뭐 나스닥 봐봐요. 나스닥 올라가고 있고 채권금리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달러 인덱스 100 이상 2포인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3,000불이에요. 온스당 3,500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요약하면요, 글로벌 중앙은행, 이건 내용 넘기고 저는 이거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 줄 평가. 이게 금융시장의 뉴 노멀이던가 반대로 곧 패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 패닉이 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안전자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같이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조금 한 후순위에 밀려 있거든요. 미국 주식, 채권 시장, 그리고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이제 주요 국들의 주식 시장, 그리고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비트코인이 현재 뭐 시총의 7위까지 올라왔다 하지만은 금융시장에서 발 빼는 거는 먼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에서 이렇게 패닉이 한번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금 가격이 올랐는데 이 팬데믹 시절에 또 당시 미국의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 주셨고요. 지금 시장까지 쭉 연결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이 패닉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 우리 제로쌤과 정말 너무나도 꼼꼼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슈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제로쌤의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이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